안녕하세요. 저희는 복잡함 속 단순함,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안나현, 윤지은, 장유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유진이 1번과 2번을, 윤지은이 3번과 4번을, 안나현이 5번과 6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왕국 보셨나요? 저는 엘사가 자신의 성을 만드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엘사가 사용하는 눈 결정, 구름, 브로콜리의 공통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규칙성, 즉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전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프랙털이라고 합니다. 이 프랙털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유사성과 이 유사성이 반복되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이 프랙털 구조는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의 발견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복잡한 해안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가 다른 자를 준비하였는데요.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측정해야 되는 값이 자세해지기 때문에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전체 해안선 구조가 일부 섬을 확대한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 만델브로트는 프랙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델브로트는 아까 보셨던 해안선이 계속 부서져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부서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인 프랙투스에서 이름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프랙털의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프랙털은 사실 만델브로트가 발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프랙털 중 하나인 이 바이어슈트러스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처럼 이 함수를 확대해서 보면은 직선에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것을 자기유사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바이어슈트러스 함수는 자기유사성을 지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칸토어 원지라고도 불리는 이 칸토어 집합입니다. 이것은 프랙털의 기본적 모델인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려볼 프랙털 중 하나입니다. 그 후에 발견된 것은 이 코어 곡선과 시에르핀스키 삼각형과 카펫이 있습니다. 이 둥코송이를 닮은 코어 곡선과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또한 저희가 이후에 그려볼 예정입니다. 1938년에는 한 직선을 90도로 계속해서 꺾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C 곡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의 만델브로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의 스승이었던 줄리아에게는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줄리아의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단순한 방정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Z0을 3으로 C를 1로 잡는다고 하면은 Z1은 3의 제곱 더하기 1로 10이 됩니다. 그럼 이 Z1의 값을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Z2가 10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인데요. 줄리아는 이 C값을 고정해 두고 특별한 Z값을 찾아내어 점들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C의 값이 실수인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C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가 되는 순간 아주 복잡해지고 심지어 이 고정시키는 C의 값의 차이가 아주 작더라도 경우가 아주 다르게 생겨버리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고 만델브루트는 생각을 바꿔서 C의 값을 고정시켰던 줄리아와는 다르게 C의 다양한 값을 넣어 특별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C값들만 모아
컴퓨터를 이용해 복소평면에 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소평면이란 무엇일까요? 이번에 저희가 배웠던 a 플러스 bi꼴로 생긴 복소수를 좌표평면에 표시한 것인데요.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을 뜻합니다. 이 복소평면의 특징으로는 덧셈은 평행이동을, 곱셈은 축적이 변한 회전이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만델브루트는 이 복소평면에 점들을 표시하였는데요. 단순한 식에서 그려진 그림은 예상외로 복잡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를 넘어서 z의 절대값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에 따라 색을 달리 칠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그림을 확대시켜 보면은 프랙탈의 특징인 유사성과 순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랙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규칙적 프랙탈은 사람이 만든 프랙탈로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아주 정확하게 같은 것이고, 통계적 프랙탈은 자연에서 찾은 것으로 전체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이 규칙적 프랙탈을 직접 그려보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프랙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후 곡선입니다. 먼저 선을 그립니다. 다음 선의 3등분 가운데에 정삼각형을 세웁니다. 생성된 정삼각형의 두 변과 양쪽 선분의 각각의 3등분 가운데에 정삼각형을 세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랙털이 쿠후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정삼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하여 코후 곡선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만들다 보면 모양이 눈송이를 닮아서 눈송이 곡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정삼각형의 길이를 1이라고 해보고 둘레를 측정해 봅시다. 3이었던 둘레가 1단계에선 각 변마다 길이가 3분의 1인 선분이 4개 생기니 3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각 벽마다 길이가 3의 제곱분의 1인 변이 4의 제곱개 생기게 되며 그런 변이 3개이니 둘레의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이죠. 이를 일반화하면 n단계에서의 둘레의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3분의 4는 1보다 크므로 코후 곡선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별개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후 눈송이 곡선은 1단계에서 만든 정육각형의 외접원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외접원의 넓이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후 눈송이 곡선의 넓이엔 한계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코후 곡선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하고 코후 눈송이 곡선 내의 넓이는 유한한 성질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다음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으면 원래의 정삼각형 안에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을 제거합니다. 남은 정삼각형들에게도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완성입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도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먼저 넓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삼각형의 4분의 1이 제거되므로 얻어지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S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의 제곱 S가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n단계에서는 4분의 3의 n제곱 S가 됩니다. 4분의 3은 1보다 작으니 삼각형의 넓이는 무한히 작아짐을 알 수 있죠. 극한값을 구하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처음 세 변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해봅시다. 처음 과정을 한 후 얻어지는 도형의 각 변의 길이의 합은 2분의 3L. 두 번째는 2분의 3의 제곱의 L.
이렇게 계속해서 일반화해 보면 2분의 3의 n제곱의 L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3은 1보다 크므로 변의 길이의 합은 무한히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는 0, 변의 길이의 합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칸토어 집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1인 선분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선분에서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의 3분의 1을 지웁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운데 3분의 1을 지우는 일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남게 됩니다. 칸토어 집합에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습니다. 칸토어 집합에 남아있는 부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에서 원래 구간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는 가운데 3분의 1을 잘라내야 하므로 남아있는 구간의 총 길이는 3분의 2입니다. 2단계에서 길이가 3분의 1인 구간 2개에서 각각 3의 제곱분의 1을 잘라내야 하므로 남아있는 구간의 총 길이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입니다. 일반화하면 남아있는 구간의 총 길이가 3분의 2의 전체 n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2는 1보다 작으므로 길이가 무한히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을 구해보면 0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칸토어 집합은 남아있는 구간의 총 길이가 0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랙털의 차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프랙털의 차원에 들어가기 전에 차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차원은 공간 내에 있는 점 등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축의 개수를 말합니다. 점은 길이도 넓이도 부피도 없으니 0차원이고 선을 표시하기 위해선 축이 1개 이상 필요하니 1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평면은 2차원, 입체 도형은 높이 축이 존재하므로 3차원이죠. 저희가 자주 쓰는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의 두 축을 표시합니다. 대표적인 2차원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랙털의 차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코고 곡선의 대표적인 특성은 둘레가 무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고 곡선은 아무리 확대해도 계속해서 들쭉날쭉하므로 1차원의 곡선은 아니고 그렇다고 넓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2차원보다는 낮은 차원입니다. 이때 1차원과 2차원의 중간 차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프랙털 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어떨까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는 0이니 2차원보다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은 아니니 1차원보다는 크죠. 따라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1차원과 2차원의 사이인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칸토어 집합은 직선에서 시작했으므로 1차원보단 아래지만 점이 무한개 있으므로 점 하나의 차원인 0차원 이상이죠. 마지막으로 프랙탈 차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랙탈 차원은 어떤 도형을 얼배했을 때 원래 있던 도형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1인 선분을 3배하려면 원래 있던 도형이 3개가 필요하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3배 확대하려면 3 곱하기 3 해서 9개가 필요하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3배 확대하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프랙탈 차원과 얼배, 원래 있던 도형이 얼마나 필요한지, 즉 C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는 세제곱을 했어야 됐으니 3차원, 정사각형은 제곱을 했어야 됐으니 2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차원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의 프랙털 구조의 차원을 구하면 칸토어 집합은 약 0.63차원,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약 1.58차원, 코어 곡선 차원은 약 1.26차원이 됩니다. 프랙탈 이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란 혼돈의 무한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규칙적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자연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프랙탈 이론의 핵심 개념은 자기유사성이고 카오스 이론은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프랙탈 도형은 가까운 두 점이 가진 정보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카오스 이론에 등장하는 각종 끌개들은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이론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는 컴컴한 텅 빈 공간, 곧 혼돈을 뜻합니다.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기생 모델을 연구하면서 나비 효과를 발표하여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비유로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렌츠의 이런 생각은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 곧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카오스 이론은 복잡한 자연 현상 속에서도 어떤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적절한 변수와 방정식을 입력하고 컴퓨터의 엄청난 연산 능력을 빌리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프랙털은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신체 기관 속에는 많은 프랙탈이 숨어 있는데요. 프랙탈이 인체 기관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연한 부피를 갖지만 건널비는 무한히 되는 성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의 큰 가지는 작은 가지로 갈라지며 작은 가지는 그보다 점점 더 작은 가지로 갈라져 마지막으로 폐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형성된 폐의 표면적은 농구 코트 1개에서 5개만한 크기가 되어 폐로 들어온 공기에서 최대한의 산소를 흡수하게 만듭니다. 순환계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까지 혈관이 분포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을 보통의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우리 몸을 혈관으로만 완전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관이 프랙탈 구조를 갖게 만든다면 최소한의 체적을 차지하면서도 최대의 면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프랙탈 구조를 가질 경우 심장의 강력한 박동을 크고 작은 수많은 혈관들로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름이 많은 이유는 최대한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주름 안에 또 작은 주름이 있고 이 주름을 모두 평평하게 피면 쉰문지 한정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널비가 큰 뇌를 우리 머릿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프랙탈입니다. 지금까지 든 모든 예시는 모두 프랙탈 덕분에 제한된 부피 안에 무한한 길이가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랙털은 진전마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파킨스병 환자의 걸음걸이, 심장의 박동,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뇌파에서도 모두 프랙털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프랙털을 파악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하고 미리 병을 알아채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스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면 정상인은 1.3차원인 반면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1.48차원입니다. 이러한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면 파킨스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수치에 따라 약을 투여할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의 혈관이 막혀서 생긴 혈관성 치매, 두 번째로 특정한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덮어 생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프랙탈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하여 구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프랙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사리, 콜리플라워 등의 식물은 가장 작은 잎과 그 잎이 모인 군집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잘랐을 때 크기만 다르고 모양을 모두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사리의 화석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장 큰 잎 모양과 작은 잎, 더 작은 잎까지 모두 모양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의 결정, 앵무조개의 무늬, 강줄기 등 실생활에서 프랙털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자 알게 된 점인 느낀 점입니다. 저는 맨델브로트가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단순한 방정식으로 복잡한 모양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프랙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의료기술에 사용된 프랙털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프랙털의 차원을 통해 분석해서 그 값이 커지면 병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이 프랙털 구조는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은 대표적인 세 가지의 프랙탈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익혀보고 그들의 성질을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프랙탈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질을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은 무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랙탈 구조의 독특한 성질은 저의 수학적 고정관념을 깨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프랙털의 차원 부분이었는데 프랙털로 인해 새로운 차원이 생성되었다는 점이 놀라웠고 차원 자체를 조사하면서 축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랙탈 이론을 조사하면서 프랙탈 이론뿐만 아니라 프랙탈 이론과 관련 있는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재미있었고 프랙탈 구조가 이용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어 신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의 인체기관 속에서 프랙탈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효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랙탈을 연구하며 내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유진, 윤지윤 안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